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규령 대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그동안 광장에 있다가 이렇게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 오늘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나흘째를 맞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물고 있고 주말에는 나경원 의원과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파면 나흘째를 맞았는데 현재 이런 분위기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안규령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윤석열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곁을 지키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고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형사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계속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안위를 지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내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라고 했던데 그 나라의 엄중한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가 처한 게 위기인가요? 본인이야말로 국민들을 위기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 한 자가 어떻게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도 참 끝까지 반성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주말쯤 좀 이사를 갈 거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왜 빨리 이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지 좀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민주당이 뻔뻔하다,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헌재 판결이 있기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불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요. 사실상 승복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파면된 대통령이 어떤 통합의 메시지 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당장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새로운 판이 펼쳐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의 사저에는 이제 주상복합에 머물렀었는데 보안이나 경호의 문제로 당장 그 자리로 갈 수 있느냐 또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 단독주택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순 비교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제까지 관저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신변을 정리하고 본인의 사저 또는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겨야겠죠. 네, 대통령 아까 그 자막에도 이 정도면 승복 선언이라고 나왔는데 부족하죠. 윤석열은 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고요. 오로지 그 본인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만 냈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관저에 버티면서 내야 할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지자들을 향한 연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명확한 승복과 그리고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데에 대한 사죄여야 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윤 전 대통령 제명을 포함해 또 이제 대국민 사과, 대선 무공천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1호 당원인 거죠, 아직까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출당이나 제명 혹은 네. 탈당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 정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를 두고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출당 또는 제명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에서 사실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몰차게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제명시키자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이 동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을 같이 다 포섭해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그 대선 무공천까지 이제 요구를 했지만 뭐 조금 전에 이슈픽에서도 살펴봤지만 현재 무려 그 14명의 후보자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이제 탄핵이 정치 전체의 실패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표 둘 다 모두 물러나라는 것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여전히 남 탓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힘까지 사과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탄핵 선고가 있던 날 오후에 저녁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만났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또 대국민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대선 승리를 이끌어 달라.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물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음 대선 주자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게 그러면 앞으로 치러지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대선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로 몰고 가는 행동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걸 이제 봉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힘 특히 지도부가 윤석열과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급부상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을 표명한 데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안기령 대변인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그 개헌과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에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네. 투표일 5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번 주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기상 불가능한 건데 저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논의를 던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그 제도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에 따르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국민들도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역시 공감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윤석열이 파면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아직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지금 논의돼야 될 건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은 방을 언제 뺄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수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태균 게이트는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이 우선인 상황에서 이런 화두로 다른 뉴스들을 다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법이면
오늘 발의해서 내일 그 본회의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탄핵안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던 법안이에요. 오늘 발의해서 법사위든 뭐든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다? 저는 그냥 개헌을 하기 시킬 때문에 나오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느냐? 계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이라는 정치적 법적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계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록 지난 2심 선거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정치적, 도덕적 신뢰의 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개정했다고 치더라도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시기상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논의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이 앉아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어쨌든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을 벗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협의의 대상이 지금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뭐 민주당, 야당의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또 윤석열이 있습니다. 검찰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참사에 대해서 수습을 못하는 무책임, 뭐 외교에 대해서 무능, 이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계속해서 또 야당 탓, 남 탓만 하는 건 결국은, 물론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 이 정당,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개헌이든 어떤 법안이든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의회 정치, 국회가 사실상 정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대당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은 본인 당에 대한 뭐 정말 독선과 오만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고요. 상대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한 발 빼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제7공화국 시대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국민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협치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협치야말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진즉에 계엄 선포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그야말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전에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도망을 간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부적절하고요. 개헌에 공감을 한다, 동의를 한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해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박을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 협치가 필요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협치를 하려고 했던 대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시 퇴진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이 협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윤석열 뒤에 붙어서 아니면 옆에 붙어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동시에 퇴진하십시오. 지도부 다 물러나십시오. 대권 이번에 후보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짧게 드릴까요? 대권 후보 내지 말라는 말씀하는데 공당이 특정 대통령의 과오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묻는 거고요. 하나하나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느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헌론이 이제 불붙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에 이제 동시 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그 안에 내용 중에 계엄 요건 강화, 국민의힘은 의회 해산권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창 이제 논의가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창 논의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이제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첫 번째 이제 출마 선언자가 나왔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면서 오늘 출마 선언에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한 게 이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안에서의 이제 후보는 어차피 이제 좀 어대명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좀 대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까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 어대명 하면서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시던데 저는 사실 지금이 평시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흥행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뭐 국민 통합 같은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거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런 청사진을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경선 기간 역시 후보들 본인이 어떤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 흥행이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 선거인단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뭐 각 정당별 후보자 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거치다 보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각 당이 당별로 신속하게 대선 후보를 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동 개혁 과제 같은 걸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통합 후보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이 국면에서는 각 당의 규모나 지지율 차이가 있다. 크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정책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 뚜껑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네. 상대당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이재명 맘대로당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공고히 구축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모두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렇게 비명계 주자,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분들의 이 정치 활동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당을 정당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쟁이 돼야 된다.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저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6공화국 87체제를 어떻게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는 시간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아까 김두관 등의 후보가 민주당을 좋은 정당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선입
악견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나쁜 정당인가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더 좋은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측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대선 경선 선관위를 구성하고 대선 공약 7대 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철수 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예비 주자가 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 이게 국민의힘 측의 이번 대선 컨셉일까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권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막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권까지 이재명 대표가 갖게 된다, 민주당이 갖게 된다면 행정과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다 하게 되는데 대통령 몫으로 추천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네. 포함한다면 사법부까지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한 정당이 이렇게 독점하게 되다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로 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네, 우리 안기령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기치로 내세워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후보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내세우는 후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지금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여야 스피커가 이제 제목이었는데 여당이 이제 공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틀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달 가량은 대선이 가장 커다란 화두로 등장해서 이 시간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